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권영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계 한국어 대회 2분과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를 주제로 30분간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발표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플렉스센터 중국어연구원 권영실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플렉스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란 무엇인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플렉스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플렉스는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앞에 F와 L, EX 따서 플렉스라고 하는 약칭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의에서 공인인증 및 민간 등록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출제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우리 플렉스는 외국어 사용에 대한 4가지 영역이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대외적으로 어학학습 성취도, 객관적인 어학 능력의 측정은 물론 외국어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공신력과 변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언어는 총 7개인데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입니다. 이렇게 7개 언어가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향후 평가 언어를 더 넓혀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시행은 시험 접수와 시험 진행, 성적 발행을 포함하고 있고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대한성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시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플렉센터에서는 시험 출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플렉스 점수 및 시험 성적 확인에 대한 것인데요. 자격평가단 홈페이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해 4번 이루어지는 정기시험이 언제 정확히 실시가 됐는지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역시 시험 접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성적 인증서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시험 성적은요. 시험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플렉스 시험 성적의 활용처인데요. 크게 채용, 그 다음에 시험 대체, 인사 고과나 연수, 그 다음에 기타 등의 영역에 플렉스 성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보시면 삼성계열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등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체 같은 경우 현재 영어 플렉스 점수는요. 플렉스 영어 점수는 7급 공무원 시험, 외국어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어 후보자 선발 시험, 군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등 이러한 시험에서 중국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어이죠. 현재는 영어 시험이 대체 가능합니다. 향후 시험 대체 가능한 부분도 계속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처는 매해 내지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당 기관 방침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시다는 거 아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플렉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렉스는 한국형 실용 어학시험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실정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개발된 시험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학습자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오류의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시험 문제에 설계해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언어 능력 모형은 바흐만 앤 팔머 2010년도에 언어 능력 모형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설계한 전문 언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특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읽기 시험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항의 품질과 신뢰도, 타당성, 난이도, 변별력 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점수별로 등급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 생활 언어, 실무 언어, 학술 언어 등 다양한 영역의 토픽이 균형 있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원 및 문항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문항의 품질, 신뢰도, 타당성, 난이도, 변별력을 관리하고 있고요. 매 회차 문항 분석을 통해서 질적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시험 자격명 및 자격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은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 우리는 그냥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등록 내지는 비공인, 등록, 민간 자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듣기와 읽기 시험은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7개 언어 공이 국가공인 자격 시험으로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인정한 등록번호가 다 고유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쓰기와 말하기는 등록 민간 자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알려드린 요 사이트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등록번호가 저희가 다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렉스 평가 내용 및 구성에서 전체 구성을 보시면은요. 지금 7개 언어 공이 4가지 영역을 다 테스트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듣기하고 읽기는 같이 동시에 시험이 이루어지고 말하기와 쓰기는 따로따로 신청을 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시간은 듣기 30분, 읽기 90분이고요. 평가 방식은 듣기는 청취형이고 읽기는 독해형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현재 듣기는 400점이 만점이고 읽기는 600점 만점에서 합산하면 1000점 만점입니다. 이 문항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는 방식은 삼지선답 혹은 사지선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말하기는 약 지금 25분으로 적혀 있는데 약 30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0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녹취형이고요. 그 다음에 배점은 250점 만점이고 직접 수험생이 응시생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기 시간은요 60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필형으로서 종이에 직접 응시생이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기입하는 형식이고 만점은 250점입니다. 자필 작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등급 기준표예요. 그래서 일단 듣기하고 읽기, 아까 듣기가 400점 만점이었고 읽기는 600점 만점이었죠. 도합 1000점이 되는데요. 1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선 위에 세 칸은 1등급, 1A, 1B, 1C. 그래서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등급마다 이렇게 A, B, C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A는 최고 점수죠. 951점에서 약 10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응시생이 1A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능력 검정 기준에 의한 설명을 보면
교양 있는 원어민의 듣기, 읽기 실력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 성적에 대한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A부터 3C까지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에 이어서 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쓰기 250점, 말하기 250점 각각 독립적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각 등급마다 A, B, C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9점에서 25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교양 있는 원어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점 이상만 되면 최소 3C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어 예시,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플렉스 중국어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고요. 제가 여기서는 유형을 좀 세분화해서 적어놨는데요.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대화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긴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반응 테스트의 난도를 가장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반응 테스트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릴 텐데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반응 테스트는 전체 50문제 중에서 10번까지 10문항 약 20%를 차지하고 있죠. 자, 짧은 대화문, 긴 대화문 각각 10문제씩에서 20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은 20문제입니다. 배점은 한 문항당 골고루 8점씩 해서요. 50문제이므로 58, 40, 4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 테스트는 3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항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적당한 대답, 즉 반응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하 짧은 대화문, 긴 대화문, 설명문은 모두 4지 선택이고요. 각각 들리는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문항이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읽고 그 안에서 선택항에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 약 30분입니다.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라든지 문항 길이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녹음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 2, 3분 정도 짧아져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언어마다 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반응 테스트인데요. 자, 이 반응 테스트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그 시험지를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问이라고 되어 있고 听完问话后在3个选项中选择一个唯一恰当的答案 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하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렇게 문항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항이 나올지 그 다음에 선택항은 뭐가 나올지 들어봐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你今天去学校了吗？ 1. 没有。2. 今天没吃饭。3. 今天没有数学课。 네. 이게 딱 한 번만 듣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없고 문항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은 반응 테스트인데요. 방금 들었던 내용을 한번 지문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你今天去学校了吗? 라고 여자가 물으니까 남자가 没有今天没吃饭 그다음에 今天没有数学课 문자로 이렇게 보면 과히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지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렇게 한 번 묻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고르는 문형이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같은 반응 테스트 영역의 문제인데 第二小部分이라고 되어 있죠. 听完问话后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남자 성우와 여자 성우의 턴이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你今天见过小李吗？当然，为什么问这个呢？
他满面春风，有什么事？一，这花不好看。二，为了皮肤美容。三，女儿考上名牌大学了。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남성과 여성 화자가 지금 1.5턴에 이르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질 남자의 대화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8번부터 10번까지 D2시 부분은 앞서 풀어본 1번부터 7번까지 문항보다는 조금 더 지문이 길기 때문에 긴 시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어떤 집중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반응 테스트가 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짧은 대화문은요. 아까 반응 테스트는 문항이 문자로 보이지 않았지만 짧은 대화문부터는 문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탐은 가능 차이나 R. 이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장소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들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자성어 快点吃吧,快上课了. 남학생은 知道了.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면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대화문은 보통 1턴, 1턴 내지는 1.5턴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남녀, 남 내지는 남녀 이렇게 좀 짧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좀 긴 대화문이 나오고 있어요. 긴 대화문은 마찬가지로 문학이 문자로 보여집니다. 女儿对父亲的承诺是什么? 딸이 아버지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문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좀 노련한 응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문항과 그 다음에 선택항을 읽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듣지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지문은 다 듣지 않고 지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긴 대화문일 경우에는 확실히 대화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죠. 이 정도면은 지금 한 중 정도의 난이도인데요. 난도가 중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상 정도의 난도라면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지고 이 안에 관용어, 수거라든지 이러한 좀 더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설명문입니다. 이 설명문이 또 반응 테스트에 이어서 가장 어렵다고들 대답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항을 보니까 关于 당뇨병 哪种说法正确? 당뇨병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정확한가라고 하는 문항이 있고 시험에 哪一项符合本文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어떤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문항이 있으니까 미리 선택항을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자, 설명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문을 바로 볼게요. 듣진 않고요. 약 한 100자 안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빨간색 글씨를 해놓은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만 있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듣기 지문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 정도의 지문량이면 약 중 정도의 길이의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읽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중국어의 읽기는 이렇게 유형이 세분하면 7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문법을 묻는, 그 다음에 어휘, 동의문, 대체어구, 어휘의미, 오류 찾기, 그 다음에 지문 듣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법부터 1번 문법부터 오류 찾기까지 해서 이렇게 6번 유형까지는 배점이 5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40문제인데 4, 5, 20 하면 이게 20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번부터 6번 영역까지가 200점이고 지문 독해는 배점이 아까 듣기와 같이 한 문항당 8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별로 배점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7개 유형 모두 지금 지문 독해는 50문항이고 위에 있는 게 지금 40문항입니다. 그래서 모두 90문항인데요. 600점 만점이 됩니다. 50이 아니라 90문항입니다. 자, 모두 보기 제시는 사지, 선답, 즉 사지 4가지 선택항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 거고요. 문법부터 지문 독해까지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것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51번부터 60번까지는 괄호 넣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我们认识了10多年了我 그다음에 他十分了解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개사, 접속사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품사들이 들어가 있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는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어서 어휘 문제는요. 자, 这么明显的错误, 没有发生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품사가 거의 비슷한 것들 내지는 품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비슷한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가장 문맥상, 그 다음에 문법상 적절할지 판단하시고 고르시는 문제 유형이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의문 찾기인데요. 이 동의문 찾기는 예를 들어서 你打算什么时候回国? 라고 물으면 이 문형과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제시된 4가지 선택항 중에 고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제로서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 안에는 보통 수거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지는 관련 어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난도가 좀 높은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수거라든지 아니면 관련 어구들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모두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어구 찾기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역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허, 워, 이, 빤, 따 하게 되면 이빤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이빤은 보통이다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휘가 이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시자마자 나 이 단어 알아 너무 반가워 그리고 바로 이 어휘만 보고 문제를 풀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장의 의미를 다 살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가는 것이 71번부터 80번까지 대체어구 찾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의미 찾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반핑 추라고 되어 있는데 要说三老爷的医术啊也就是说也就是半瓶子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휘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수거도 나올 수 있고 주로 수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거를 준비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여기서는 5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오류 찾기인데요. 문법 즉 1번 지금 51번부터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류 찾기예요. 그전에는 빙주라고 해서 비문 찾기였는데 얼마 전부터 오류 찾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我比你大2岁 2번 我跟你不说了 3번 我的帽子被风刮走了 4번 我把书包放在桌子上 라고 하는 요 중에서 한 개의 문장은 비문인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보니까 뭐 개사구가 사용되고 있죠. 공통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사구가 사용이 되고 이 개사구의 사용이 잘못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문독해인데요. 이 지문독해는 91번부터 140번까지 50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서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을 읽고 2개의 문항을 읽고 대답하시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항들이 전부 다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대비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중국어 말하기인데요.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험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세요. 그래서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들이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어 말하기 모두 9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소개, 그 다음에 낭독, 사진, 사파 등을 묘사하기, 그 다음에 역할 설정이 2문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 1문제,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이 2문제예요. 주관적 의견 진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이 1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문제고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자기소개는 준비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항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문항에 10초씩 여러분들이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배점 20점이고요. 낭독은 주로 기사문이 나가는데 약 200자 정도에 해당하는 다라는 이런 분량의 낭독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200자가 정해진 건 아닌데 약 200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30초 동안 낭독 준비하시고 50초 동안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감점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장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배점이 20점이고요. 나머지 사진 묘사, 그 다음에 역할 설정, 주관적 의견 진술까지 여기 보시면 6번 데이터 분석까지는 여러분들이 답할 시간이 50초고요. 그 다음에 7, 8, 9번은 의견 진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답할 시간이 60초씩에서 10초가 더 늘어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점 1번, 2번만 20점씩이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30점에서 모두 250점 만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말하기 시험을 CBT로 보고 있는데요. CBT 화면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BT, 지금 말하기 CBT에 참가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여러분들 헤드셋을 끼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이 말하기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문제는 1번 문제는 자기소개인데요. 주로 간단한 걸 묻습니다. 이렇게 你学了多长时间汉语了? 你为什么学习汉语? 你觉得学习汉语最有意思的是什么? 이러한 간단한 문항들이 들어가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낭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약 200자 정도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음자 또인즈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지는 좀 비슷한 글자 이런 것들을 잘못 읽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다 마치시기 이런 것도 유의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사파 묘사 같은 경우 이런 사진이 내지는 한 장 주어지고 이 사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50초 동안 묘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땠다라고 하는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진을 사실적으로 가장 섬세하게 묘사해 주시면 돼요. 가끔 여기에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사진을 정확하게 묘사하시는 게 이 문제의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5번 문제는 역할 설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刚上大学的弟弟最近经常和朋友喝酒到深夜，你觉得这样对他的身体不好，你会怎么劝告他？ 라고 물으면 如果是我会怎么样 내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누구의 띠디를 앞에 두고 구어체로 말씀하셔야 돼요. 구어체로요. 즉 띠디야, 你不能这样 이렇게요. 즉 앞에 사람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 대화체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下表是各主要国家每年放假的日数，请你根据数据加以说明이라고 하게 되면 이 수치를 보시고 중국의 휴일은 152일, 그 다음에 일본의 휴일은 144일 이렇게 한 다음에 쭈루룩 다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휴일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가장 휴일이 적은 게 한국이고 중국보다 한국이 얼마큼 더 많다, 한국이 얼마큼 적다라고 하는 비교 구문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난도 있는 구문들을 사용하시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견 진술인데요. 예를 들어 你每个月有多少零用钱你觉得怎么使用这些钱比较好 라고 하면 我觉得怎么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회적 이슈 관련 진술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最近很多人家里都养伴侣动物，你也养吗？请你说说你对养伴侣动物的看法. 이러한 문제들이 나가죠. 이게 외에 정치, 경제 관련 이슈들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쓰기인데요. 자, 쓰기는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문 번역, 내용 요약, 그 다음에 담화 구성, 데이터 분석, 서신 메모 작성, 주제별 작문이고요. 문항수는 단문 번역, 작은 문제 5개까지 해서 모두 10문제가 나가고 250점 만점입니다. 각 영역별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걸 제일 먼저 풀기 시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보시면 단문 번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짧게 여동생에게 또 속았다부터 시작해서 좀 길게 어젯밤 꿈에 어릴 적 죽을 만하다 이러한 단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약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죠. 이게 약 한 400자쯤 될 것 같은데요. 예, 3, 400자 되는 내용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것을 80자 이내로 반드시 중국어로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필로 종이에다가 80자 이내로 이 내용을 요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자 50자 이내로 이 내용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완성을 하셔서 문장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50자 이내로 앞 문장의 내용을 잘 받아서 순조롭게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서술 및 주관적인 견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최소한 150자 이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신 메모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在不得已的情况下你不能参加朋友的婚礼了写一封信表达自己的心意内容需包括对他的歉意祝福以及日后怎么弥补过失等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으셔서 150자 이상의 서신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제별 작문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最珍贵的一句话字数要求 300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300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장문 종이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장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렉스 중국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플렉스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 HSK 평가의 실제 및 활용을 주제로 30분간 발표를 해주실 서울공자 아카데미 원장님이시자 성균관대 명예교수님이신 이준식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어 능력 시험, 그중에서도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중국어 능력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릴 이준식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어 능력 시험, 중국어 수준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시행 및 관리 상황, 그리고 시험의 특징, 아울러서 시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국어 능력 시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SK, HSKK, 그리고 BCT, 그리고 YCT입니다. 이 중에서 HSK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오늘 제 발표도 이 HSK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소위 대표적이란 말씀은 첫 번째, 시험 시행의 역사가 가장 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응시인은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응시자의 국가 분포도가 가장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HSK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SK는 중국어를 영어로 로마나이즈화해서 첫 두음을 딴 것입니다. H는 한위, 한어, 중국어, S는 수이핑, 수준, 레벨, K는 考试, 시험 해서 HSK가 바로 중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SKK는 그 HSKK 가운데서 K는 스피킹,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시험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BCT,
이것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 중국어, 중국 사람들은 상무 중국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BCT가 있고 또 하나 YCT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능력 시험인데 이 네 가지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HSK가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시험은 물론 테스트 유형, 시험 용도나 응시 대상이 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중국어 능력 시험이다 하는 것이고 또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 그리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만 화교이거나 중국 내 소수민족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HSK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K 주관부서는 중국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한반입니다. 고자한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중국어를 관리하는 판공실이라는 말을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신분은 준공무원 신분이고 이것은 비영리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에 중국 언어 문화 교육의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가공인 중국어 능력 시험에 관해서 출제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험을 시행하는 기구는 바로 국가 한판이 위임한 한고국제, 한가오라고 하는 것이 중국어 고시인데 그 업무를 국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고국제입니다. 원래 이 한국국제는 국가 한판의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1990년 이후에 영리기구로 독립해서 국가 한판이 위탁하는 고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의 중국어 능력시험, 앞서 말씀드린 HSK, HSKK, BCT, YCT 이런 시험들을 출제 또는 시행 관리하는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영리기관이긴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과 감독을 받기 때문에 주요 업무는 사실 공익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HSK 시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HSK 시험은 원래 HSK 한국 사무국이 1993년부터 독점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93년 출발 당시에는 교육부 직속인 국가한판과 직접적으로 협정을 맺고 시행해 왔고 그 후 중국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항고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28년째 시행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국내 일부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설립되면서 일부 공자학원이 HSK 시험을 주관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HSK 한국사무국이 주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HSK 시험 응시한 규모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1993년도에는 1년간 한 500명 정도로 출발했다가 한중 교류가 긴밀해지고 중국과의 내왕이 빈번해지면서 중국 학습 열기가 일어서 점차적으로 고시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수험생이 연 5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 세계 최초로 수험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어 학습 열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2020년 금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시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 정도가 금년에 응시생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HSK 시험은 두 가지 큰 형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필고사,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와 PBT라고 하는 지필고사와 인터넷고사, IBT,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지필고사는 월 1회, 인터넷고사는 연 14회 혹은 16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월 2회 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IBT HSK는 2005년에 출발해서 지금 한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IBT HSK 한국 총부가 2018년 3월에 서울 공자 아카데미 안에 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IBT 인터넷 HSK는 서울 공자 아카데미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8년도 중국 교육부 장관이 서울 공자 아카데미에서 이 IBT 한국 총부 개소식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 HSK 성적은 처리 기간이 다소 긴 편입니다만은 지필고사는 약 1개월, 인터넷고사는 약 2주 후에 알려지게 됩니다. 공지하게 되는데, 일부 공자원에서 아까 HSK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HSK 성적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HSK 한국 사무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료인데, 그 대학 입시 자료 혹은 회사에서 입사 혹은 고과 자료로 쓸 때 HS 성적의 진위를 HSK 사무국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HSK 시험의 유형 및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플렉스 시험에 대해서 권영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그렇게 상세하게는 준비하지 못했고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K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6개 등급으로 난이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급 수준이 1 내지 2급, 1급, 2급이 다 초급 수준인데 단어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단어 중심이기 때문에 대화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듣기, 간단한 말하기, 단어 말하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이 기본 어휘가 150개, 그리고 2급은 300개의 기본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의 범주가 다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지극히 친근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급과 4급, 보통 우리가 중급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일상생활과 여행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기본 어휘가 또 2배로 늘어서 3급의 경우 600개, 4급의 경우 1200개를 범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도 조금 변화를 줘서 듣기, 그리고 독해 단문, 짧은 문장을
이해하는 테스트. 그리고 쓰기는 단답형입니다. 갈로를 채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마디 단어를 묻는 경우고, 또는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는 완성형, 이런 식의 간단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묻는 유형인데, 내용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교육과 학교 교육과 문화 관련된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수준인데, 말하자면 최고급 수준은 6급이고 그 아래가 5급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6급도 최고급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수준이 좀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문, 영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바로 5급과 6급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어휘가 굉장히 많아서 2,500개 5급은, 6급은 5,000개 가량이 됩니다. 사실 5,000개라고 하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출제 유형을 보면 듣기, 독해도 단문은 지극히 적고 5급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긴 설명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쓰기는 5급의 경우에는 단문, 장문, 간단한 문장을 독립적으로 작문하는 것이고, 6급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600자 정도의 문장을 작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문 실력은 상당한 중국어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편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소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문화, 경제, 과학, 무슨 비교 문화, 철학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어서 내용 수준으로 보면 최고급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HSK 1급에서 6급까지 초, 중, 고급의 수준에 대해서 또 출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HSK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HSK 관리는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 정확한 시험, 그리고 학생들의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표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SK 한국사무국 산하에 한어고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어고시회는 말하자면 중국어 능력 시험 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전국 대학 교수 1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어고시회에서 12개 도시 60여 개의 고사장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어고시회 교수들의 역할은 시험 운영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중국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주제 발표도 하고 1년에 4번씩 학회지도 발행하는 전문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SK 한국사무국에서는 시험 관리와 감독의 업무를 한어 교수의 교수들에게 위탁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시험으로 관리해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사장은 대개 중고등학교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사장의 실무 책임자는 말씀드린 한어고시회 소속 교수 2명에서 4명까지 고사장 책임을 맡게 되고, 각 교실과 복도 감독과는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도감독관이나 교실감독관, 교사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어고시회에서 직무교육이랄까요?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K 한국사무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HSK 고사장을 다 관리하지만 일부 공자학원이 독자적으로 HSK 시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해당 고사장을 순회 감독하기도 합니다. 1년에 2회 정도 불시 점검을 해서 고사장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사장 환경이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적절한지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HSK가 공신력을 잃지 않는 국가 공인시험으로서 품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HSK가 활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HSK 그 등급을 소개할 때 5, 6급이 고급 과정이고 3, 4급이 중급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SK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중국 대학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들, 외국인으로서 중국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HSK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급 또는 5급이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5급 이상인데 어떤 대학에서는 조건부로 한 학기 내에 5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4급인 학생에게도 입학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급 혹은 5급 이상으로 표기했고요. 국내 일부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는 전문대학의 그 중국어 관련 학과에서는 외국어 능력 시험 가운데 HSK 기본적으로 5급 이상 취득하면 졸업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4급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급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유학 갈 경우에 국가든 지방정부든 혹은 중국 그 기업체든 장학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HSK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대개가 5급 이상입니다. 5급이든 6급이든 다 300점 만점인데 각기 합격선이 60%, 108점 이상 합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장학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6급이라도 고득점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학생들이 6급을 받고도 계속해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중국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서 중국 관광 가이드의 경우 중국어 시험은 과거에는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출제를 했지만 지금은 HSK 5급 이상이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체 가운데서 삼성이나 CJ 등에서 HSK도 보지만 HSKK 말하자면 스피킹 중국어 그리고 BCT 무역 중국어의 성적을 고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중국에 파견하는 그 파견 시험에도 주재원 파견 시험에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주로 말하기 테스트인 HSKK와 BCT 무역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HSK 성적을 활용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논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HSK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공인 중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사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중국어 학습 기반이나 동기, 학습 능력이나 수용 방식 등이 언어 습득 기반 자체가 서양 사회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기간이나 이해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어 능력 시험을 관리하는 출제하고 관리하는 측에서도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국어 학습 목표를 고급 수준, 가령 HSK 치면 5급, 6급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상당수 영시자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5급 또는 6급의 수준을 취득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중급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동양과 비한자 문화권의 테스트 수준이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이원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싱가포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화교 인구가 또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중국어 능력은 또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 일본과도 또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다양한 이율적인 어떤 환경이 있어서 중국어 평가가 국가 공인 시험을 출제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HSK 시험도 사실은 정식 명칭은 신 HSK입니다. 과거 2010년 이전에 구 HSK는 상당히 고급 수준의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급 수준인 10급, 11급은 거의 응시자 가운데 10%가 안 됐습니다. 특히 11급 같은 경우에는 5%가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평가 기준이 높았는데 이걸 이제 서양 사회, 서구 사회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동양 사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다소 높고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급 수준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중국어 학습 능력이나 중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망하건대 HSK는 내용 수준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국내 기업들의 요구, 수요를 반영해서 말하기 부분, 지금 HSKK에 들어와 있는 말하기 부분을 HSK에 편입시켜서 일정 정도 유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변화는 예측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HSK가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관리하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시험으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 그리고 활용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HSK에 관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SK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준식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에 대한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실시간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발언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방 등 안내해드리는 방식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분과 중국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